딸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광주의 김영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앞둔 딸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선뜻 보냈는데 6개월 뒤 국세청에서 날아온 건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내 돈으로 내 자식 돕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정말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매달 손주에게 30만 원씩 용돈 보낸 것도, 딸한테 생활비로 1,000만 원 준 것도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곧 시작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찾아낸 세금의 10%를 자기 보너스로 챙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통장 속 돈 흐름까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죠.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1억 원을 줘도 세금 한 푼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전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부자들만 조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번 돈 가지고 자식 도와줬다는데 그게 왜 세금 문제가 돼요? 정말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세청의 눈높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억대 연봉자나 대기업만 세무조사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범한 부모님들이 자식 도우려다 세무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정부가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거친 세금이 무려 85조 원이나 부족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걷어야 할 돈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보기 시작했느냐? 바로 가족 간 돈 거래입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아예 제도가 바뀝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찾아내면 그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세금 낼 만한 걸 찾아내면 자기 월급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제는 평범한 가정, 평범한 부모님들도 철저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흐름이 사람의 눈이 아닌 컴퓨터가 자동으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거나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거나 미성년자 계좌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모습을 요즘 컴퓨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생활비 주는 거였는데. 그냥 대학 등록금 대신 보내준 건데.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게 사랑이든 지원이든 서류나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위험한 돈 거래 패턴 4가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4가지 대표적인 위험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꼭 25일마다 생활비를 보내고 계신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월급처럼 주는 정기적 지원으로 해석합니다. 즉, 증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대구의 최영수 어르신은 손자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매달 170만 원씩 송금했는데요.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아서 결국 8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습니다. 내 손자 밥값 주는 게 죄냐 하시던 그 표정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돈을 보낸 직후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창원에 사는 박미영 씨는 딸에게 2,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바로 다음 날 새 차를 뽑은 거예요. 이런 경우 국세청은 차량 구매 목적으로 부모가 준 돈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세를 물립니다. 심지어 집 구입,
명품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연봉이 2,600만 원인데 결혼식에 4천만 원을 썼다? 그럼 국세청은 누가 도와준 건지 보자고 하면서 부모님의 계좌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통장에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손주 대학 갈 때 쓰라고 매달 30만 원씩 넣어줬는데 이것도 국세청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ATM 출금 기록, 송금자까지 다 추적됩니다. 누가 보냈는지보다 누가 그 돈을 썼는지를 본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패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식이나 손주에게 마음 편히 돈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세금 한 푼 없이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자식한테 돈 줄 때도 다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도 꽤 넉넉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1년에 500만 원씩 나눠서 주셔도 되고 한 해에 3천만 원 주고 5년 뒤 2천만 원 주셔도 괜찮아요. 둘째,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금액.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도 누적 2천만 원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셋째, 형제나 자매, 삼촌이나 이모가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경우 10년간 500만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준이 10년 누적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리셋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4년에 3천만 원을 또 줬다면 총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10년 지나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네?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5천, 2천만 원씩 새로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괜히 겁먹고 자식한테 돈 주는 걸 망설이시는데요. 기준만 정확히 알면 오히려 법 안에서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금액 안에서 어떻게 줘야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을까? 즉, 실제로 안전하게 송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금액 기준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은 돈의 흐름뿐 아니라 송금의 목적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체 메모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에이, 메모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피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이체 메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200만 원을 보낼 때 그냥 용돈이라고 적는 것보다 5월 생활비 지원 혹은 대학 등록금 보조, 병원비 일부 부담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적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선물, 가정의 달 같은 표현은 국세청 입장에서 명확한 증빙이 어려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어요. 실제로요. 부산에 사시는 정미순 어르신은 딸에게 매달 150만 원씩 보낼 때마다 생활비라고만 적으셨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건 정기적인 송금이며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미순 어르신이 이전에 4월 관리비, 병원 진료비, 아이 학원비 보조 이런 식으로 메모를 구체적으로 쓴 기록이 있었던 덕분에 그나마 조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처럼 한 줄의 메모가 세금과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땐 이 돈이 왜 가는지를 이체 메모로 분명히 남겨주세요. 은행 앱에서 송금하실 때 보내는 사람 메모칸에 쓰면 되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도록 매번 다른 이유를 적는 게 좋습니다. 6월 병원비 지원, 7월 관리비 분담, 8월 자녀 급식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국세청 입장에서 정기적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 분담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잘 들여도 억 단위 세금을 피하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한 번에 큰 돈을 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가족에게 큰 돈을 줄 때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자 하고 결정하셨다면 지금 이 내용은 꼭 들어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송금하면 국세청의 레이더에 바로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미영 씨 63세 결혼 앞둔 딸에게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딸이 급하니까 그냥 보내줬다고 하셨지만 두 달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요? 무려 3,24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자식 돕겠다고 준 돈인데 세금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큰 돈을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과세 한도 안에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올해 5천만 원 먼저 보내고 내년에도 5천만 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 한도를 나눠서 사용하는 거죠. 둘째, 남은 금액은 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어떻게요?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출 형식으로 주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거다는 증거만 확실하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로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못 받아도 괜찮냐고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증빙이 중요하니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큰 돈은 나눠서 주고 나머지는 차용증 써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국세청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식 힘든데 그냥 주고 싶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똑같이 도와주면서도 세금 걱정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그 차용증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차용증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린 가족인데 굳이 그런 걸 써야 하나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서류입니다. 이게 있으면 국세청이 봤을 때도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모두 작성하세요. 금 1억 원정. 숫자만 쓰면 조작 가능성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돈을 빌려주는 이유를 분명히 적으세요. 자녀의 전세자금 지원 목적 대출, 왜 돈을 빌려주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셋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2026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총 36개월 상환 기간이 명확해야 진짜 대여로 인정받습니다. 넷째, 서명은 도장보다 직접 서명을 추천합니다. 도장은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직접 쓴 서명은 법적 효력이 더 강합니다. 다섯째, 날짜는 반드시 기재하세요. 작성일과 돈을 빌려준 날짜가 불일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차용증이면 국세청도 쉽게 문제 삼지 못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도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무려 2억 1,700만 원까지. 그것도 부부가 각각 가능하니 부모가 함께라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는 굳이 이자 계산이나 납부 없이도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죠. 대전에 사는 강정희 어르신은 아들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셨는데 이렇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송금 내역을 남겨둔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자,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따라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죠? 다음은 빌려줬다고 했는데 자식이 갚지 못하면 어쩌죠? 많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차용증은 쓰긴 썼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돈을 못 갚는다네요. 이거 어쩌죠? 이 질문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창업한 자녀나 육아, 학자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엔 상환이 쉽지 않다는 상황 너무나 현실적이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국세청은 그 돈을 실제로 안 돌려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증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던 약속을 2027년까지는 매달 10만 원만 상환하고 이후 소득 회복 시 원래대로 갚기로 한다. 이렇게 변경 내용을 명시하고 양쪽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 문서 하나만 있으면 돈을 안 갚은 게 아니라
사정 때문에 조건을 바꿨다는 증빙이 되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강정희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들에게 창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고 처음엔 매월 50만 원씩 잘 상환받으셨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달 5만 원만 보내라고 하셨대요. 그 대신 3월 원금 일부 상환, 이런 메모를 이체할 때마다 꼼꼼히 남기고 상환 계획 변경서도 따로 작성해 두셨습니다. 결과요?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받았다는 사실보다 받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매달 50만 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적은 금액이라도 주기적으로 받는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은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갚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상환 금액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걱정 덜 되시죠? 다음은 그럼 이런 증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그 꿀팁 알려드릴게요. 세금 조사에도 끄떡없는 증거 자료 보관법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쩌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전엔 드문 일이었지만 요즘은 일반 가정의 돈 거래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2025년 5월부터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찾아내면 그 금액의 10%를 추가 보너스로 받는 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도 더 열심히 꼼꼼히 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문제 없다는 걸 보여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챙겨두시면 세무조사 걱정 끝입니다. 자, 꼭 챙겨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차용증 원본, 말보다 문서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형식대로 날짜와 서명, 상환 계획까지 꼭 포함하세요. 둘째, 송금 내역, 은행에서 받은 입출금 내역, 특히 3월 원금 일부 상환 같은 이체 메모가 포함된 통장 사본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셋째, 상환 관련 자료.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작더라도 그 기록이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간 주고받은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록금 빌려줄게. 생활비 부족하면 또 얘기해. 이런 평범한 말도 실제로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부산의 김영철 어르신은 아들 유학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내고 차용증 원본을 분실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덕분에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섯째, 영수증 및 납부 증명서, 등록금, 병원비, 월세 등 직접 지불한 내역은 무조건 보관하세요. 세금 관련 조사에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서의 소급조사 범위가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어렵지 않죠? 정리하자면 문서, 기록, 메모,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혹시 모를 세금 문제도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돈을 가장 안전하게 자녀에게 전달하는 법, 즉 직접 비용 납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가족끼리도 돈 주고받기 조심해야 한다니 그럼 도와주지도 말라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략은 세무사들도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바로 직접 비용 납부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써야 할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국세청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즉, 자녀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고 그 돈으로 자녀가 전세금, 등록금, 병원비 등을 낸다면 이건 증여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집주인, 학교, 병원 등 제3자에게 돈을 낸 경우 국세청은 그걸 생활비, 교육비로의 직접 지출로 인정합니다.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의 59세 이수진 어르신은 딸의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학교 계좌로 바로 송금하셨습니다. 자녀가 등록금 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영수증에는 송금자 이름이 어머니로 찍혀 있었고 지출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체 경로가 명확해서 증빙이 쉬움. 둘째, 자녀 통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분류되지 않음. 셋째, 영수증, 납부 확인서 등 확실한 증거가 남음. 이 방식은 등록금, 병원비, 전세자금, 월세 보조 등 용처가 명확한 항목에 아주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반드시 자녀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즉, 계약서나 영수증에 자녀 이름이 들어가 있고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세무조사 시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자녀를 돕고 싶으시다면 그냥 돈을 주지 말고 대신 내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돈 보낸 기록은 통장에 남으니까 괜찮겠지. 차용증은 작성했는데 어디 뒀더라?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보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 보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보관해야 할 자료 5가지. 첫째, 차용증 원본, 서명과 날짜,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상단에 금 땡땡 원정과 같은 표현도 꼭 쓰세요. 둘째, 통장 거래 내역서, 이체일, 금액, 수취인, 메모가 보이도록 PDF나 인쇄본으로 정리해 두세요. 셋째, 이체 메모 캡처, 4월 생활비 보조, 자녀 등록금 대납. 이런 메모는 거래 목적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넷째, 카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 엄마 고마워. 등록금은 꼭 갚을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증여 아닌 대여로 인정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다섯째,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 학교, 병원, 집주인에게 직접 납부한 경우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꼭 챙기세요. 2. 보관 기간은 국세청의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준은 최근 5년간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단, 큰 금액이 오간 경우나 10년 단위로 증여,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 간 자금 거래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로는 서류철에 따로 정리, 디지털로는 폴더에 파일을 연도별, 항목별로 저장, 스마트폰 갤러리에도 차용증, 이체 내역 폴더를 만들어두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정리의 힘. 안산의 75세 박종철 어르신은 손자에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보냈지만 병원비, 등록금, 월세 계약서까지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세무조사에서도 2억 4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이 생활비로 인정됐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셨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었다면 최대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낼 뻔했죠. 정리된 자료는 세금 보호막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3단계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세무조사 통지서가 집으로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사는 곧 세금 확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설명만 하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는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지 말 걸 그랬다. 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 직원은 자료 요구, 질문, 출처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1에서 2회 자문 비용이 들더라도 수천만 원 세금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이 됩니다. 전문가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부분은 말을 아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2단계,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 송금 내역, 이체 메모, 카톡 대화,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하세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였고 실제로 몇 달간 월세나 병원비로 사용됐다. 이런 흐름이 보이면 국세청도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3단계, 솔직하고 일관되게 대응하세요.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신빙성입니다.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말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진짜 자녀를 도와주려던 마음, 생활비로 조금씩 보낸 사실, 차용증이 있다면 상환 의사까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되 입증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시, 안산의 75세 박종철 어르신은 10년간 2억 4천만 원을 손자에게 보냈지만 모든 생활비 내역과 등록금 증빙을 정리해 1억 7천만 원을 비과세로 인정받고 나머지 7천만 원만 세금을 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줬는가와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세무조사는 무섭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지나가는 절차일 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배우자 간 증여의 세금 혜택과 가족 재산을 지키는 합리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중에서도 배우자끼리는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배우자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6억 원까지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녀에게는 5천만 원만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함께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주고받는 돈은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서울의 78세 박춘배 어르신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고 5억 원을 아내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곧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지만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이고 생활비와 관리를 위해 보낸 돈이라는 설명에 6억 원 이하인 점까지 확인되면서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깁니다. 증여 목적으로 땡땡원을 이체함이라고 남기세요. 2.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아무리 면세의 범위 아니라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5년 내 이혼 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지만 국세청은 이 경우 위장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을 넘길 땐 등기부 등본에 증여 명시, 매매처럼 보이면 세금 문제 커질 수 있으니 등기 내용까지 정확히 정리하세요. 또 한 가지 팁,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재산을 일부 아내에게 미리 증여해두면 남편 사망 시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 절차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대구의 75세 김영호 어르신은 5억 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며 공증 유언장까지 작성하셨습니다. 아내 사망 시 이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억 5천씩 간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 분쟁도 줄고 재산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거죠. 배우자 간 증여, 활용만 잘하면 가족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은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세금 문제 막연히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황금 법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금 메모는 구체적으로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지원처럼 돈의 목적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사랑의 용돈 같은 표현은 의미 없습니다. 둘째, 큰 돈은 나눠서 한 번에 1억, 2억 주면 바로 증여 의심 대상이 됩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가능하니 계획적으로 나눠서 보내세요. 셋째, 차용증은 꼭, 그리고 원금 일부라도 상환, 돈을 빌려준 거라면 문서로 증거를 남기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상환해 보세요.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만 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증거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차용증, 통장 내역, 카톡 대화, 영수증, 이 모든 게 세무조사 때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째, 교육비나 병원비는 직접 납부, 자녀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이 5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가족에게 든든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 더 거두면 그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조사도 촘촘해지고 평범한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가족끼리 주는 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건 세무서도 납득할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로 바꾸셔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여러분의 자녀 사랑, 그 진심이 오히려 세금으로 깎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세금 정보 잘 받았습니다. 댓글 한 줄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줄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